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강나루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김지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숙 기자님이 지금 몇 년 만에 원탁의 기자도 오신 거예요? 제가 2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요거 MC 맡은 지 2년 3개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은 거의 처음 하시는. 처음 뵙습니다. 제가 잘 TV에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뵀는데 감사합니다.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야기할 때 오디오 더 크게 올렸어요. 벌써 대선 치른 지 딱 일주일 됐어요. 딱 일주일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도 취임을 했고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이제 두루두루 살펴봐야 하는데 경제팀도 속속 꾸려지고 있죠. 네. 이게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새 정부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탄핵으로 치러진 정부이기 때문에 네.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실 위주로 이제 인사들이 속속 지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바로 다음 날인 4일 날 국무총리, 뭐 비서실장 등 이제 인선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했고 네. 이틀 후죠. 그러니까 현충일에 경제사령탑도 이제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그 경제 정책을 제일 선두에서 지휘하게 되는 게 이제 정책실장이 네. 되는데 초대 정책실장이 이제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이 네. 됐고요. 그 정책실장 아래는 이제 3명의 수석, 3수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임이 기존의 이제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 수석 경제성장 수석 이름을 이제 경제수석이죠. 경제수석인데 경제성장수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새 정부의 어떤 기조, 이제 경제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어떤 임명, 어떤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만 하다 보면 또 재정 지출 많이 하면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데 재정기획보좌관이라는 자리도 좀 생겼고요. 좀 균형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그 경제부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누가 이끌 것인가 하잖아요. 어떻게 좀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계신데 네. 이제 제가 그 눈여겨봤던 이름 중에 하나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부 때 하셨던 분도 이제 이름이 오르고 이혁 원 전 차관도 이름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방금 경제성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윤철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당시에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당시 이제 정책을 할 때 그 이제 요거를 총괄하셨던 분이셔서 약간 그런 기조에는 맞는 인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관측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소식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주일 동안 장 차관을 이제 공개 추천을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공개 추천이요? 맞습니다.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게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각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뭐 방금 김지숙 기자 말했듯이 장관 차관을 국민들에게 추천받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측면도 있고 네. 그 추천을 떠나서 일단은 헌법상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구조인데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예. 지명자 신분이기 때문에 총리가 인사청문회 거치고 국회 동의 거치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제청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뭐 누가 될 거다 하마평만 오르내리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는 대통령실이 먼저 꾸려지고 아직도 한 절반 비어 있거든요. 주요 포스트는. 네. 그러니까 거기 먼저 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내각이 꾸려지지 않겠느냐라고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장관들이 인선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고 네.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취임을 했고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전 정부 장차관들과 같이 국무회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한 장면인데 또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이재명 대통령도 아무래도 이제 국무회의에 전 정부 때 이제 임명된 국무위원이 섞여 있으니까 좀 일부러 이렇게 농담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색하죠. 서로 농담은 하는데 그 어색한 농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새 정부에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다 꾸려지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이제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는 일정 기간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을 바라보고 지금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권 출신이든 간에 또 국민을 위해서 또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경제 정책들을 논하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라기보다는 아직 입에 좀 안 붙죠. 네네. 두 개를 병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 조금 이제 낯설기는 한데 국민 주권 정부. 한동안 그렇게 안 썼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 정부로만 이제 오랜 기간 좀 그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다른 명칭을 쓰는 정부로 해서 그런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그런 어색함들도 있는 것 좀 같습니다. 있죠. 뭐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경제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어제 라면 관련된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어제 라면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더라고요. 그게 뭐 기사들 보니까 뭐 통신 기자들도 이제 가서 막 사진 찍는데 예. 그 일부러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라면 값 같은 거 이렇게 가격표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어제 이제 2차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회의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근데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뭐 그게 진짜냐라고 이제 회의에서 그 라면 물가 얘기로 좀 포문을 열었고, 그래서 이제 뭐 물가가 이제 너무 큰 고통을 주니까 이제 뭐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뭐 다음 회의 전이라도 좀 보고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좀 물가 얘기로 좀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라면 같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뭐 한 2달째 한 4%대 고공행진을 했다고 하고요. 뭐 1년 전보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이제 6.2% 올랐는데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가 한 1.9% 정도라고 하니까 뭐 2%라고 치면 라면 물가가 한 3배 넘게 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마트 가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라면 같은 거 이제 블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리미엄 라면들은 진짜 2,000원에 임박하거나 넘거나 이런 상품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김성우님이 가격 착한 라면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개당 600원짜리 봉지 라면도 있습니다. 있을 거고, 예. 진짜 2,000원짜리 라면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인업처럼 쭉 펼쳐져 있는 건데 이제 상징적인 2,000원짜리 라면이 가장 높은 타깃이 돼서 이게 매우 이제 기시감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 예. 2023년 여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라면이 50원, 새우깡이 100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심이 내렸고 뭐 삼양도 동참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그때 왜 떴냐면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식품회사들 불러 모아서 한번 이제 뭐 좋게 말하면 협력회의고요. 나쁘게 말하면 군기잡기를 하고 네. 농심이랑 삼양에서 내렸어요. 이제 근데 그때는 언론의 이제 보도의 기조가 뭐 식품회사가 좀 나쁘다 이런 기조도 있지만 또 상당히 한 절반 정도는 아니 정부가 뭐 가격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당시 윤석열 정부는 맨날 자유를 외쳤는데 이게 시장 자유냐 이런 네. 비판적 기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전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뭐 속된 말로 뭐 한 정부 출범하고 한 달 뭐 한 분기 정도는 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다 예뻐 보이는 예쁘게 보도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비판적 보도는 없지만 사실 이게 대통령이 특정 상품 가격을 언급하는 게 과연 이게 시장이 좋은 거냐는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그런 식으로 내릴 거였으면 진작 내렸죠. 근데 어디까지 다 작동하지 않았고 아까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다 도루묵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령 대통령이 2,000원 언급해서 내린다 한들 뭐 2년 뒤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자. 물가 예. 이야기가 보면은 어제 라면이 워낙 저희가 와닿는 물품이라서 예. 화제가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 계란이랑 닭고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가라는 게 저희가 항상 막 매월 초에 2%에서 제발 더 오르지 않기라고 기대하면서 보지만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라던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이제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율성이 많이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상징적인 품목이기도 하고 근데 과연 대통령이 이거를 또 하나하나 간섭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도 들고 근데 또 저기 지구 반대편을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부르짖는 그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월마트를 또 엄청 압박하고 가격 내리라고 하는 거 보면 어느 나라나
또 민생이 또 어려우면 또 네. 정치인들은 또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이 소식 이렇게 딱 접한 청취자들도 일부 분들은 이제 뭐 라면 회사 뭐 사장님이라든지 업계 분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불려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적인 어떤 인하 조치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 막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이게 그동안 이렇게 자제했던 것들이 터져서 또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시적인 접근 말고 좀 장기적이고 좀 구조적인 해결 방안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식품회사 입장에서 공정합니다. 정말 아픈 접근은 이런 라면 한 봉지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런 거 말고 식품회사가 가격을 올릴 때 들었던 명분들이 있어요. 국제 밀 가격이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 기름값이 올랐다. 근데 지금은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고 국제 밀 가격도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릴 때는 그런 얘기하더니 왜 지금은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정교하게 숫자를 갖고 들어가야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물론 대통령이 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막 감정적으로 몰아치는 것보다는 정말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하면은 사실 식품회사들도 할 말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죠. 네. 그 국제 소맥 가격 보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도 60달러대 네. 초중반까지 많이 떨어졌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라면 가격 많이 올라서 고통스러워요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물가들도 많고 외식 물가들도 많고, 제가 자주 가는 돈가스 집에서 얼마 전에 돈가스가 너무 작아졌더라고요. 근데 또 자영업자들 힘드신 거 생각을 하면 또 이해는 또 가고, 설마 그쪽으로는 또 건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지원을 또 해줘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공공요금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까지는 지금 공공요금 거의 다 동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사실 제가 지금 기재부 취재하고 있고 이전에 산업부를 취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공공요금이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많이 작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정부가 들어선 상황이고 국민 주권 정부를 이제 외치는 만큼 민생에 더 집중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이 안 좋은데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이 공공요금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서는 쉽지 않을 어렵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9월쯤에 이제 안 계시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도 이제 산업부에서는 막 가스요금을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50%나 올렸더라. 이거는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 초반에 이제 공공요금에 어떻게 대해 접근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최소한 미시 경제 정책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맨날 나올 때마다 나오는 논리가 뭐 다음 분기에 총선이 있는데 뭐 내년 초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릴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은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가장 힘 받을 때인, 사실 뭘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이 적은 그런 시기인데, 수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수지로 보면은 올려야 되는 인상 요인은 분명하고, 사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막 폭리를 남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깎아줘야죠. 근데 거기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가 뭐 방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안 올리고 못 올리면 뭐 국민 주권 정부가 국민 할인 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적으로 접근할 건 접근해 줘야 되는데, 가장 힘 받을 때도 못 올리면 언제 올리겠어요? 내년 또 여름쯤에 되면 지방선거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무수한 반복입니다. 계속 이제 눌러놨다가 국채 발행해서 메워주고. 그러니까 당장은 국민들이 돈 안 내는 거지만 다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 고지서서 안 나가니까 안 오르게 하는 착시 효과만 줄 뿐 결국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이거는 사실
정직하게 접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네. 이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그 강나루 선배가 말씀하셨던 지금 당장 억누른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전기요금이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비슷한 이제 정치적 논리가 작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못 올렸던 거를 4번, 5번 올렸거든요. 어쩌면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생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도 추가로 이제 편성하는 걸 지시를 하는 상황인데 1차 때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대선 전이었죠.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됐고 2차의 규모와 방향 대략적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는 있죠. 기사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2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최소 20조. 네, 20조 플러스 알파인데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올해 초에 35조 원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한 13.8조 원 그러니까 한 14조 정도가 이제 1차 추경이 됐으니 35에서 14를 빼면 한 21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1차 추경 통해서 못했던 어떤 그 민생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20조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제 계산인 거고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또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새 정부도 추경에 대한 뭐 편성을 지시를 하고 국회에서도 빠르게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 이상의 규모로 되게 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예산도 상반기에 많이 조기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또 경기에 조금이라도 부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추경도 어차피 할 거라면 또 빨리 해야 한다라는데 좀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추경 빨리 하겠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사실 1차 추경 때 좀 의아했던 어떻게 보면 다 주목했는데 빠졌던 부분이 이제 민생 지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부양책들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1차 때는 좀 산불 피해 지원에 좀 더 맞습니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만에 여기 돌아왔다고 하는데 네. 그때 막 코로나가 막 힘들 때였어요. 근데 약간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 계절이 다시 그 돌아오면 비슷한. 공기가 약간 느껴지잖아요. 그런 공기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게 이제 일종의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 국민의힘도 김문수 후보가 집권하면 즉시 추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고요. 무엇을 가지고 추경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 그 보편적인 소비 쿠폰 아니면은 취약계층에게 맞추는 선별 소비 쿠폰 이게 보편이 나느냐 선별이 나느냐 정말 끝없이 나오는 논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2월에 자체 야당 시절에 그때 이제 제1당 시절에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을 때도 거기에도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은 35만 원까지 늘려주는 소비 쿠폰 정책이 들어 있었고 네. 우리 다 아다시피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늘 이제 그런 거를 지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로 보면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어제 대통령이 비상경제 TF 2차 회의를 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라라는 뉘앙스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집중적으로 지원하라. 예, 이제 그게 소비 쿠폰을 전 국민으로 나누어 주면서 거기를 더 많이 준다는 취지인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쿠폰을 걷어들이고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하위 몇 %만 주겠다는 뜻인 건지는 불확실합니다. 해석만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2, 3주 안에 가닥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기재부가 각 부처에 각 산업부 각 부처에 원하는 사업들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네.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최소한 다음 주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윤곽이. 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네. 강나루 기자. 그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그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그 보편적인 네. 그 전국민 지원금을 많이 주장을 하고 지지를 했지만 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쨌든 이제 국가 재정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대통령의 이제 그거를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정책위의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뭐 최근 발언도 보면 이게 보편 지원을 했을 때 소비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 고위급 중진 정치인도 좀 비슷한 발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 재정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큰 효과를 내면서 동시에 좀 재정에도 너무 무리를 주지 않는 일종의 약간 절충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좀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정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을 한다면 재원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게 후에 우리가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국채 발행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당장은 국채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1차 추경도 13조 8천억 원 쓸 때 한 9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했고 나머지 한 4조 원 정도를 각종 기금에서 남는 돈을 이제 끌어왔는데 거의 기금을 다이어트해서 근데 이제 1차 추경할 때 이미 다이어트 해버렸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더 빼올 돈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20조든 25조든 30조든 간에 2차 추경은 다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요. 실제로 국채 시장에서도 뭐 이번에 그 2차 추경도 추경이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정말 오리지널 1년치 예산 내년 본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이 내년 본 예산 짜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본 예산 올해 정부의 본 예산 650조 원 정도 됐는데 내년 본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볼 때 700조 원 무조건 넘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더 많이 찍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채에 대한 매력이 점점 이미 시장에서는 줄고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는 2차 추경이든 내년 본 예산이든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은 다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안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의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이제 국채 관련된 상품의 수익률이 최근에 좀 악화가 됐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작년에 편성한 이제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 때 이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 올해 예산도 약간 다이어트하고 구조조정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좀 한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확장 재정에 따른 어떤 대가인 거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엿새밖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실 그래서 뭔가를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같이 이제 내다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쭉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4글자거든요.